이직률이 확실히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냥 빵만 잘 맛있게 만들면 사업체가 잘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모든 마케팅과 모든 전략을 모든 중심을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한테 맞췄어요. 왜 도대체 머리를 안 감고 오지? 왜 도대체 빵을 만드는데 왜 손톱이 왜 기르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노이에서 브레드 팩토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 대표입니다. 이번에 스타트업 부분에 제가 초청이 되어서 여기서 패널 분들과 함께 강연을 할 건데 오시는 참가자 분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 정리나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스타트업인데요. 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일단 하노이에서 이분이 만든 빵을 안 먹어본 교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현 브레드 팩토리 대표님, 브레드 팩토리가 성장해온 모습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업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열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열정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정말 그때는 많이 준비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돌이켜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도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베이커리 기술자 셰프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빵을 만드는 건 정말 자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기술 이외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이제 봉착을 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인사 문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제 빵만 잘 맛있게 만들면 사업체가 잘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인사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회계 문제나 이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이렇게 옆에 있으신 분들 자문을 얻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더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아직도 지금 많이 어렵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이 브레드 팩토리가 지금은 하노이의 심장부인 호안기엠에까지 매장을 열 정도로 커졌는데 이 베트남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시대를 조금 그래도 잘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제 베트남 분들한테 관심을 정말 많이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한국식 이제 베이커리가 나오니까 베트남 분들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경험해 보기도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로컬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사랑해 주는 브랜드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한국 교민분들 상대로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살려고 하면 결국은 베트남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마케팅과 모든 전략을 모든 중심을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한테 맞췄어요. 현지 분들한테 맞추고 거기에만 진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기회가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 분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거는 일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문화가 더 받아들여지면 그때 돼서는 또 다른 문화를 사랑할 거고 그래서 그 문화를 활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빵이란 제품을 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유행하는 제품들을 되게 민감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베트남 분들은 그거를 소비를 해보고 싶어하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경험을 판매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가장 빨리 그 유행을 캐치해서 매장에 그 제품을 빨리 진열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유행을 해서 매스컴 타는 동시에 거기에 저희도 같이 광고를 해서 넣어버려요. 그러면 베트남 분들은 이제 멀리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도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으로 저는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에서 정말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브레드 팩토리의 우유 크림 도넛과 얼그레이 크림 도넛을 먹기 위해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스타트업이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또 그 특성에서 비롯되는 조직 문화가 따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아니라 이 낯선 외국인 베트남에 있죠. 이 베트남에서 창업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것을 신경 써야 한다 하는 조직 문화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직을 이제 10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00명이 지금 넘어가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의 문화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제 문화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입력을 했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직원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이제 저는 직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도대체 머리를 안 감고 오지? 왜 도대체 빵을 만드는데 왜 손톱이 왜 기르는 거야? 도저히 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너네가 이상한 거야. 이건 너네가 지켜 기본적인 문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야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채찍질만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문화를 조금 이해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뭐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이게 조금 이제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직원들의 문화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직원들의 집을 이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 직원들 이제 집에서 잔치가 있으면 초대를 해줍니다. 생일인데 또 예를 들어 뭐 자식 돌인데 한번 집에 놀러 와라. 그러면 이제 설날에도 가고 그때도 가서 이제 있는 거 보면 엄청 정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직원들도 점점 이제 제가 그때 스타트업 완전 초기 상태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우리 그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이제 회사를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이끌어가서 만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매장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또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니까 점점 제가 원래 했었던 방식대로 직원들한테 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10명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1년이면 다 갔는데 이젠 누구 집에 못 가고 누구한테 잘 못 해주고 그리고 살갑게 못 해주다 보니까 저 이제 제 변했다. 조금 이제 돈 맛을 보더니 조금 이제 직원들 안 챙겨준다. 이제 점점 안 좋은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직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예쁜 직원한테 되게 잘해주고 조금 못하는 직원한테는 조금 잘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되게 많이 질투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왜 도대체 질투를 하지? 왜 도대체 회사 생활에서 왜 질투를 하는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여기 문화더라고요. 조금 질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내규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이제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결혼이 됐을 때는 이 정도. 그때는 그전에는 스타트업에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회사 내규를 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점점 이제 인사 쪽에 이제는 조금 내규를 정하자 해가지고 내규를 정해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조금 핑계를 댈 수 있는 규정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는 5년간 근무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 정도 지금 성과급이나 이제 이런 복지가 나간다. 근데 너가 지금 아직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해서 너희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회사 내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해주는 거다. 이게 절대적으로 너희한테는 감정으로 내가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점 그게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이해도가 점점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0인, 60인까지만 있을 때 조금 그래도 괜찮다, 아직 인사적으로 조금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했었는데 한 90명 넘어가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중에 생산 쪽에 가면 누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새로 들어왔는데 저는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얼굴을 다 아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조금 바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체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직원들이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 이 현재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직원들이 또 조금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더 주기 위해서 월마다 가장 이제 신규에 들어온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다거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이직률이 확실히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직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들어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도 신경을 좀 써주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정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이끌어왔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이제 규율로 해서 이끌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규율도 있지만 이제 정도 이제 책직과 이제 그걸 당근과 나눠줄 수 있는 지금 그런 문화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는 너가 성장이 가능해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너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저 좋은 직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꿈과 희망을 좀 더 줄 수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근데 가장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첫 번째 이제 이유는 그 직원들의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문화를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아직까지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제가 경험했던 그 마인드 그대로 직원한테 적용을 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회사도 이렇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가질 수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이점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게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이점을 또 찾는 이런 긍정적인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이 한국 경제 성장과 가장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한 거를 베트남이 가장 닮게 지금 계속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 관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더 베트남 현지 로컬과 이제 조금 경쟁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경험으로 이제 우월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캐치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로서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조금 외국인으로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영 철학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보통 스타트업들 뭐 얘기 보면은 이제 뭐 같이 일하던 친구, 뭐 뜻이 맞았던 친구들이 뭐 동업해서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흔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동업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 이게 되게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각자 생각하는 견해가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뜻이 맞고 정말 이제 그 각자 동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각자의 업무가 주어진다면 각자의 그 업무 속에서 각자 일을 동등하게 열심히 해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게 사업입니다. 점점 편해지게 되면 누구는 더 일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이게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빨리 결정 내려버리고 빨리 사업을 성장시키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기술만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이제 특정한 부분만 잘하거나 했을 때는 그 부분 이외에 잘 못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커버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동업자와 그리고 그 다른 또 그 두 명에서도 부족한 거를 같이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셋이 모이면 더 큰 시너지로서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둘 중에 정답은 없지만 그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고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팀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혼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히 10년, 20년 그리고 50년 뒤에도 영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결정권자들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동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그 대기업처럼 이제 하나의 임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 직원에 비해 업무의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직원 교육 및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나요? 말씀.
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걸 보면 이제 한 리더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해주신다는 자체가 일단은 디테일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업 초창기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디테일을 챙겨야 되는 게 결국은 창업자고, 그래서 이 디테일을 나눠서 직원들한테 디테일하게 업무 분담을 시킵니다. 그럼 그때 돼선 직원들이 그 업무 분담이 된 그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채용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채용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업무를 할 직원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 채용했을 당시 채용할 때부터 정확히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는 당신이 할 거라는 거를 채용할 때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근무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그 베트남 직원분들의, 그리고 그 베트남 직원분이 아니지만 그 각자의 그 약간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직원들한테 맞는 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짜서 디테일하게 해주면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처음에 생각만 해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원들이 나중에는 오너보다 그 디테일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처음에 그 디테일을 하는 걸 바라는 거는 조금 많은 기대가 큰 것 같고요. 이게 계속 그 디테일을 계속 규정과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디테일을 자꾸 직원들한테 이제 그냥 말로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그리고 규정으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1년 지나면 디테일을 직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네, 답변 드렸습니다. 하노이 한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